두 주 동안 제가 통찰 상담의 개요에 대해서 하는데, 이 교환은 제가 2학기에서 강의하는 통찰 상담 강의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타임씩을 3시간 하거든요. 네, 그 강의는 한 2시간 이내에서 하고 토론 조금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2시간 정도는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1시간씩으로 추격해서 2번을 하는 거니까 아마 내용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X생들도 그렇고 저희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역행상담에서 대충 알긴 알지만은 일단 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본적인 그 공통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아서 요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공유하자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참고도서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구입을 하세요. 어차피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면은 보시도록 하시는데 1번 책 가장 좋은 책입니다.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라고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사람은 이제 거의 같은 책입니다. 드왈드의 같은 책인데 한글로만 되어 있는 두 번째 책 정신치료의 역행요법이 있는데 대신 이 책은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권유해드릴 내용은 거의 두 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에 익숙하시면은 1번 책을 보시고 2번까지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한문에 약하시면 2번 정도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은 책입니다. 정통 정신부서의 기법과 실제라는 그린스 책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번역은 좋지는 않아요. 저도 번역에 참여는 했는데 여러 명이 번역에 참여해가지고 번역이 좀 떨어져요. 책이 워낙 방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만큼 사례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역동상담에 대해서 기술한 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괜찮은 것 같고 마지막 책은 제일 쉬운 책입니다.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 그 과정에 중국 과정 교재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입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 다른 번역이 있어요. 정신치료 입문이라고 성원서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대신 뺐어요. 근데 그 책이 번역은 더 좋아요. 한문이 많고 또 그 책이 한영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한문이 되시는 분들은 정신치료 입문을 사시는 게 성원서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정신치료는 그 성경 해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 너무 정신치료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은 신앙적인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으실 만하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좀 보는데 성경이 몇 가지 보면은 독특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5구절을 뽑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들인데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동산가지에 숨었다 그랬더니 11절에서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식물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으셨죠.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네가 10절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16장 8절에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질문은 상당히 독특하고 제일 좀 잘 정리된 질문인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나는 여주인에게 있다가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현실에 더 치중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사건이 있었죠. 갈매산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대면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사제들을 다 이제 죽이고
이세벨이 이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쉬다가, 저희 병원 이름도 로뎀이지만은 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는데, 그 호렙에서 나오는 대사죠. 거기서 굴에 있었는데, 그 굴에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 10절에는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이 산에 서라 하면서 굴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보이죠.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시는데 세 군데에는 다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더니 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성 따라 이제 굴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똑같이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재미있는 건 대답이 아까랑 똑같아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여호와께서 또 다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는 지금 다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었는데, 사무엘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다윗 왕의 얘기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가라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죠. 성경이 주는 여러 질문들 중에 아주 독특한 측면은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일반 상담에서도 통찰 상담이라는 영역 내에서 많이 이제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통찰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 통찰 치료는 통찰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찰 치료와 지지 치료를 좀 대별하고 그 차이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찰 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는 제가 네 가지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 1차적으로는 통찰 치료와 지지 치료가 서로 다르다. 탐색적인 치료다. 그리고 익스프레시브, 표현적인 치료다. 언커버링, 노출시키는 치료다. 그리고 인텐시브, 심층 치료다. 이런 이름들은 다 통찰 치료를 부르는 여러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지 치료라는 용어는 별로 다양하진 않아요. 그냥 서포티브, 지지적인 치료다. 그리고 차이나는 이름이 커버링, 덮는 치료다. 언커버와 커버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책에 콜비라는 책에서 대표적으로 지지치료랑 통찰치료라고 할 때 이 용어를 통해서 두 치료의 차이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치료는 일종의 덮는 치료예요. 커버하는 치료거든요. 근데 통찰치료는 벗기는 치료, 노출시키는 치료다. 네. 흔한 말로 우리가 이제 어려움, 상처 이런 문제들을 논할 때 지지치료는 그것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싸매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고 덮어주는 것과 비슷하게 덮는 게 이제 지지치료의 방식인데, 통찰치료는 오히려 깨죠. 드러내고. 벌써 이렇게 외과적인 처치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통찰치료는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은 그만큼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될 거를 없애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찰 치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한 거는 대부분 오히려 지지 치료를 해야죠. 근데 독특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통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과 비슷하게 말하자면 곪는 상처는 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치료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도 치료의 진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통찰 치료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돼요. 치료자의 상태가 두 치료에서 많이 다릅니다. 치료자가 통찰은 어떻다고요? 중립적이다, 뉴트럴리티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폐쇄적이다. 통찰 치료자는요 거의 개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지 치료자는 적극적이고 중립에 좀 상응하는 말이죠. 그리고 폐쇄에 반해서 개방적인 치료자예요. 제 친구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정신과 의사면서 그 유명세 때문에 통찰 치료를 할 수가 없죠. 보면은 연예인 생각을 할 테니까. 통찰 치료자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없어서 그 사람의 신비감이 좀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평소에 똥이라도 싸나? 뭐 이런 정도로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가려있는 특성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 치료자들은 그런 훈련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치료장에서 만나는 환자 외에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없어요. 아주 정정적인 치료자들은. 롤러도 혼자 다니고요. 제가 아는 통찰 치료자 일부들은 스키도 혼자 몰래 가서 타고 와요. 네. 오토바이도 혼자 타고 다니고, 또 뭐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보고 오고, 다 혼자 다녀요. 네.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 치료자의 색깔에서 반영되지 않고 내담자의 스스로의 노력들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효과를 주된 치료의 효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반해서 지지치료자는 자기의 역량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역량에 따라서 내담자가 좋아진다고 보죠. 네. 기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형적으로 뭐 통찰 치료만의 기법, 치료만의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 알고 보면 그 치료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갈바드라는 사람이 쓴 그 역동정신의학의 총론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 치료 기법들이 실은 연장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 끝은 이 지지치료에 가까운 치료 기법들, 그리고 왼쪽 끝은 통찰 치료에 가까운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죠.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치료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쪽 무기를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통찰적이다, 지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더 하자면은 지지치료라고 해도 해석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치료라고 해도 긍정이나 조언을 해요. 뭐 그거를 전형적으로 안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지치료적인 해석과 통찰치료 해석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흉내는 내요. 지지치료에서도 비슷한 흉내는 내는데 근본적으로 통찰치료적인 해석이 갖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면은 역동상담이 이 차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법이나 치료자의 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루려는 게 뭐냐? 통찰치료는 이제 통찰인데요. 인사이트. 통찰인데 깨닫는다는 뜻이죠. 인사이트. 뭘 깨닫느냐? 뭐 이제 분석, 뭐 역동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르지만은 저희는 이제 완전 전형적인 정신분석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역동이라는 용어로 주로 많이 씁니다. 역동을 이해하는 것들이 통찰치료의 목표예요. 자기의 역동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들이 치료의 목표인데, 그럼 그 역동이 뭐냐? 역동 공부를 이제 하게 돼서 우리도 뭐 역동 상담 이런 말은 이제 자꾸 쓰는 거죠. 다이나믹. 근데 이제 역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핵심 감정, 핵심 역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감정은 어린 시절에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갖게 된 모종의 감정이에요.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미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역동은 문제가 그것들이 앞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갖게 되는 그 사람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역동은 그러한 핵심 감정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가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언급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것들을 나름대로의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포장까지 같이 다루는 것을 핵심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산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저같이 좀 인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부등호 이런 표시를 해야지 좀 더 쉽게 들어오는데, 핵심 역동은 핵심 감정 플러스 포장이란 말이에요. 포장은 전문 용어로 모을 땐 뭘까요? 네,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이렇게 하면은 핵심 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역동이란 할 때랑 그 핵심 감정이란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실은 여기에 방어기제까지 포함되는 말이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핵심 감정, 이 역동이란 말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 감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지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거를 6세까지로 봤죠. 6세까지에 형성된 사람의 성향이 평생을 간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도 6세까지의 과정 중에 어느 시기에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핵심 감정 이외에도 많은 감정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복잡한 걸 무조건 복잡하게 내버려두면 치료를 못하니까 좀 더 쉽게 단순화하는 위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찝게 되는 거를 흔히 핵심 감정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대개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죠. 미래를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 미래를 떠오를 때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연령 되면 과거에서 매어서 산다는 말을 조금 공감해요. 근데 청소년만 해도 과거요? 과거가 뭔데요? 별로 실은 신경 안 쓰고 현재에 매여 있습니다. 프로이드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기간에는 잠재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연령대는 과거의 어떤 정보에 매여 있지가 않고 지금의 정보에 많이 매여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도 알고 보면 상당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오늘 다른 때는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작곡했던 노래의 가사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목 푸른 시절. 가사 내용,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푸른 하늘 그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나는야 옛 시절로 가고 싶어요. 푸른 하늘 그리며 놀고 싶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작곡,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악보도 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옛 시절이 있다고. 옛 시절.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어른들의 흉내난 치기 어린 옛 시절이라는 단어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향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옛날에 그 여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역동은 이론적으로는 딱딱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사람으로 보자면은 이 가을에 스치는 바람 같은 거예요. 뭔가 옛날 생각나면서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무엇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역동이에요. 거기에 지배돼서 살아요. 네. 사람들은 지배돼서 산다. 벗어날 수 없다. 프로이드는 거의 거기에 인간이 매여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약간씩 사람들이 현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냉소적으로 니들이 그렇게 해봤자 다 세 발의 피다. 네. 알고 보면은 이 역동이라는 거대한 물에서 거의 지배당하면서 산다는 거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 안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날고 겨봤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손오공으로 봤자는 손은 네? 부처님 손 안에서 놀아나봤자 뭐 벗어나봤자. 근데 이제 많은 치료 기법들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인간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늘 이 올소독스 정통이라고 부르는 그쪽 측면은 뭐냐면은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프로이드적인 논리예요. 네,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축으로 놔둬요.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할 때, 절대적이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은 그게 중심에 있는지 삐딱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주춧돌이 돼요. 그리고 그 이정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역동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제일 쉽게 설명하는 논리가 키-랑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써 있죠. 취약성 모델이라 해가지고 열쇠 자물쇠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물쇠는 아무거나 열리는 게 아니고 딱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들어갈 때만이 열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문제가 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6세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독특한 취약성, 즉 어떤 문제를 잠가놓은 자물쇠로 커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환경 스트레스가 있어도 실은 그 자물쇠는 열리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사례 토의와 같이 중요한 상황의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탁 들어오면은요, 철컥하고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웬만큼 건강했던 사람도 이 부분에 걸리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유발인자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나를 잘 보면은, 즉 열쇠를 잘 보면은 자물쇠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취약성이 과거에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해서 아는 거예요. 열쇠랑 자물쇠는 같은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때 열쇠는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물쇠는 따로 얘기해. 두 개가 실은 모양이 달라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존심이 낮고 열등감 낮고 의존 욕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뭐 자물쇠는 아무거나 너도 열리는 것처럼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열쇠는 아주 독특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럼 뭐가 지금 내가 설명이 실은 앞뒤가 조금 부족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내려면은 열쇠랑 자물쇠가 일치하면은 그 설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발병했을 때의 왜라는 질문들과 또 이 사람의 과거의 형성을 통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 이걸 따질 때 그게 두 개가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맞을 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안 맞으면은 자꾸 질문을 해서 자기가 내가 보기엔 맞는데 할 때도 이제 볼 때 지적을 해주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설명이다, 또는 너무 그거는 마스터키 같은 설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어 주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그런 모양들의 훈련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웬만하면은 사람의 그것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스터키 같은 열쇠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아주 제일 잘 이용하는 뭐 돈, 명예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용어들로 통해서 사람의 취약성을 건드리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 그 다음에 핵심 감정의 특징 세 번째는 끈질기게 반복된다 이겁니다. 이미 제가 과거의 것이다라고 말한 거에서 설명한 셈인데, 이게 과거의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나고 변형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해서 반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포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포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방어기제적인 측면입니다. 잠시 덮어주는 거지, 이 핵심 감정을 포장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어떤 다른 이제 이론가는 해결이 된다, 벽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바뀔 수 있는 걸로 우리 이만원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결혼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거. 그래서 결혼을 잘해서 자기 새끼가 새로운 유전자를 반 이상 받아가지고 바뀌는 거 외에는 대부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도 재밌긴 하죠. 네. 심지어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안 바뀌어요. 그 기질적인 특성은 실은 거의 안 바뀝니다. 게다가 반복이 돼요. 끈질기게. 근데 또 어떤 정도로 반복이 되냐면요, 열쇠를 골라다녀요. 이 인간의 심성이 참 괴팍해가지고 한번 철컥 열리면은 그 열쇠 들어오면 나 그 열쇠 싫어하면 다행인데 어디 넣어봐 뭐 이러고 치기를 부려요. 또 열렸네? 또 넣어봐! 그리고 왜냐하면은 극복해보고 싶으니까, 부정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젠 극복이 많이 되고 성장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나는 건드려지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꾸 그 문제를 시도하지만은 대개는 그것들이 마스터, 이렇게 극복되고 습득된다기보다는 반복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하필이면 나는 왜 맨날 상사가 그래요? 그러는데 상사가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사를 쫓아다니고 만드는 거라는 것들을 모를 때가 많죠. 네. 물론 환경적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결혼 잘해서 상대 잘 만나면 바뀌듯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의 이 외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프로이드적인 시각에서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부의 사람을 내 판단에 따라서 변형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자가 아무리 영향이 있더라도 나의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생각해 볼 때는 외부 인자의 그 중요성이 조금씩 더 이렇게 강조되긴 해요. 제가 이 역동 상담을 많이 치중하고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외부적인 인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게 되긴 하지만은, 그건 좀 실제적인 얘기고,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확실히 요인의 많은 부분은 내부 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 취약인자와 유발인자라는 단어예요. 이 자물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6세까지의 과정이죠. 이거 발달 과정이라고 하고, 이 발달 과정 동안에 만들어진 이 자물쇠의 특성을 취약인자라고 합니다. 취약성이라고 하죠. 취약인자. 영어로 말하면 predisposing factor라고 합니다. 선행되어 있는 요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건드릴 만한 열쇠를 가리켜서, 이거는 이제 최근의 상황이죠. 최근의 상황. 이 상황을 가리켜서 유발인자, precipitating factor,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사례 분석이든 또 개인적인 그 상담 사례를 하든 간에 그냥 법아팀이 추고록만 가지고 어떻게 이때 상담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 1, 2회 정도 초기 상담을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의 취약인자가 뭐고 유발인자가 뭐구나라는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데 그럴 때 그냥 힘들어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최악인자가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유발인자에 건들려가지고 요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정도의 얘기를 해야지 오 그럴싸한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일단 다르잖아요. 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해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못해주는 거 남들은 그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조금 더 돌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재를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역동상담이라서 뭐 딱 들어와서 앉아서 지금 부부싸움이 있어서 요즘 한 달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세요? 그러면 5세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역동상담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조금 공부했고 내가 전이 알고 정황한다? 그래가지고 아빠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잘못 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역동상담에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역동상담 공부를 실제적으로 할 때는 현재 문제에 치중해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지 억지로 처음부터 뭐 어려운 시절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일 흔히 드는 비유가 이제 나이테 비유인데 우리가 나이테 이렇게 단면을 딱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다는 것들을 대충 이렇게 짐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봅니까? 다 큰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단면을 보지만은 그걸 통해서 과거를 쭉 보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하나 정보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현재 보여있는 양상을 통해서 과거를 유추하는 거라고요. 근데 애매할 때 실제적인 과거 정보들을 점검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를 다 듣지 않아요. 네. 현재를 보는 눈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역동을 이해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첫 번째, 이 사별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한 부인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뭐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부인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책임져 본 적도 없고 아이들은 있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정리한 다음에 돈 벌고 뭐 애들 챙기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해서 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가을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자꾸 빠지는데 충분히 생활전선에도 열심히 일하고 참 잘하고 이런 것들을 격려받는 거는 충분히 받고 하는데도 일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치료자가 들어보니까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 남편과의 이 사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경황이 없어가지고 언제건도 한 번도 표출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치료자가 한 번쯤은 그걸 해야죠. 그게 어떤 작업인지. 그래서 그때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충분히 한번 표출해 볼 수 있는, 흔한 말로 상처를 째고 드러내 볼 수 있는. 네. 물론 그래서 다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작업을 안 했었다면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통찰이 유익이 있다. 그 다음 자아기능의 강화. 즉 우리가 그 핵심 감정을 안다는 자체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포장을 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핵심 감정을 알아서 덮고 다니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 덮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이다라는 걸 알과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더 떳떳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때로는 노출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그냥 포장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뚱뚱해가지고 지적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의 그 살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살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찐빵 해도 쪄? 뭐 이렇게 뭐가 쪘어?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뚱뚱해도 그것들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실은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상처도 많았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뭐 농담도 하잖아요. 내가 누우면은 날씬해져, 이렇게 내 살이 쫙 밑으로 쳐져가지고 옆에서 보면 날씬해진다, 그래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게 생기느냐, 그거는 자기의 취약성에 대해서 오히려 노출되고 인정할 때 강해진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훈습, 워킹 스루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하는데,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권투 선수에 비유하거든요. 어느 그 방어가 풀린 그 권투 선수, 어퍼커트 맞는 거는 막지는 않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턱 때리는 거는 유일하게 못 막아요.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1라운드에 가서 턱 맞고, 2라운드에 가서 턱 맞고, 3라운드에 가서 턱 맞고, 그거는 훈습이 아니고 반복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변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무언가의 다른 방어 기제들을 구축하게 해주는 작업이 바로 훈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열쇠의 상황과 같은 거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통찰을 얻었어도 결국 그 환경에 자기는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당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건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기법들을 써서 보강해서 한번 요번에는 어떻게 조금 더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게 장비를 조금 더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통찰 상담은 누가 하느냐? 이제 누가 하죠? 통찰 상담을 누가 합니까? 두 가지의 평가가 있어요. 저 사람이 통찰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 그냥 가장 쉬운 정의 하나고, 또 하나는 좀 특수하게 세부적인 정황인데, 일반적인 건 아주 간단해요. 건강한 사람이 합니다. 엥? 상담을 받는데 건강한 사람이 통찰 상담을 한다고? 그럼 그 상담을 안 할 사람이 상담 받는 거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고 대답합니다. 네. 통찰 상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야, 그렇죠? 나는 어려움도 많고 알고 봤더니 취약성도 많아서 통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통찰 상담은 왜 그러냐? 통찰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좋긴 하겠지만은 통찰 상담으로 가는 과정은 편안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신체적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생사를 짠 부분, 상처를 치료하긴 했지만 그걸 위해서 생사를 째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건강한 요소가 없으면은 그 상처를 도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찰 상담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이다. 예. 요 얘기 조금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막 불쾌해지기 시작하면서 수강생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항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지지할 거야,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부정해요. 예. 통찰 상담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통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뭔가 모르는 불쾌감이 유발돼요. 근데 지금 이 강의하는 저로서 통찰 상담을 훌륭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요. 막 그래, 너 잘났다, 야. 너는 통찰 상담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이 통찰 상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하게는 뭘로 보느냐? 되게 이제 이런 그 교과서, 특히 드와일드 책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지지치료, 이런 사람은 통찰 상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 영역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대상관계,
사람과 사귀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통찰 상담을 합니다. 왜곡되어 있거나 편협되어 있으면은 통찰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동기, 나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스스로의 동기가 없으면은 통찰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중에는 자기 동기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시켜서 오기도 하고 또 2차 이득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런 말을 이제 그린슨이라는 아까 제가 어렵다는 책에는 사람은 자고로 상담을 받을 때 자기를 환자로 취급해야지 상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교육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내가 상담을 직접 받아서 훈련 과정으로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자기를 환자로 취급하고 상담을 받아야지 자기를 무슨 피교육자처럼 받고 상담하면 안 된다. 누워가지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전이 해석이시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자기 문제를 다루는 환자가 되지 않으면은 상담의 출발부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죄인이 돼야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출발인 거지, 일단 바리새인처럼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출발부터는 안 된다. 그 다음 심리학적 심성, psychological minde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sychological mindedness라고 보통 적죠. 이게 영어가 실은 잘 익숙하지는 않아서 mindedness인지 mindedness인지 잘 모르겠네요. 심리학적 심성, 이거는 자기가 벌어졌던 상황을 회상하거나 지금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인트로스펙트 하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지금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능력.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저쪽에서 그냥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그런 것들은 이 심리학적 심성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처럼 물어보면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든지 지금 어떤 그런 감정이 왜 올라올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심리학적 심성이 아직 없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 다음 방어, 아까 얘기한 방어 기제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어 기제를 골고루 쓰는 사람은 통찰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방어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방어를 하는데, 방어가 편협되어 있고 일부만 쓰고 있으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방어 기제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다양한 무기를 골고루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한두 개 무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지능, 머리가 좋아야지 상담합니다. IQ가 높을수록 통찰 상담을 더 잘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지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능이 안 되면은요 확실히 통찰 상담을 못 해요. 왜냐하면 통찰 상담은 주로 말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영역으로 자기가 그 복잡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논리가 없는 자기의 내면을 논리화하는 이 필터를 통해서 표출하고, 또 치료자의 그 논리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는 비논리고 복잡한 거지만은 작업 자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못하고요, 확실히. 그러면 못합니다. 물론 상담자가 그 사람 수준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잘 낮추는 태도들도 중요하죠. 근데 웬만큼 낮춰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전응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불안과 좌절에 대한 인내도. 어려운 환경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상담 못해요. 특히 전이 상황, 저항 상황을 직면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선생님이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나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게 힘든 걸 왜 해요?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은 통찰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전이나 저항적인 장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로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피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통찰 상담을 다다르지 못합니다. 마지막 설명은 이제 타자 성형, 자기 성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알로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변형시키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성형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을 변형시켜서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죠. 제가 이걸 할 때는 항상 자동차 예를 드는데, 이렇게 골목이 좁은데 두 차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 성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차를 후진해서 길을 빼고 차를 보냅니다. 타자 성형이 있는 사람은 네가 가 임마 이러고 끝까지 버티고 있죠.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자기 성형? 저 이거 꼭 손 들라고 그러는데, 타자 성형이 좋겠다고 보시는 분? 통찰에. 자기 성형에 좋겠다고 보시는 분? 네.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질문이다. 네. 둘 다 골고루 쓰는 사람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통찰을 못해요. 자기 성형이 우리가 타자 성형부터 좋은 것처럼 자꾸 취급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로플라스틱 못하면요, 그것도 곤란해요, 아주.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이 5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6번부터는 강론입니다. 상담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결국은 상담에서 이 역동상담의 해석이 지지상담의 해석과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차이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역동상담의 치료는 해석을 통해서 한다는 설명은 프로이드적인 방식이고요. 정신분석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밋밋한 인지적인 치료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변형되어서 우리가 이해되는 역동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를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아니고요. 훈육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역동적인 부분을 재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reenactment. 즉, 권투 선수로 비교하자면 1, 2, 3라운드 밖에서 부모님이랑 하고 선생님이랑 하고 애인이랑 했어요. 4라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담실 안에서 선생님이랑 하는 겁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끈질기게 반복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핵심 감정과 핵심 역동은 상담자한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에 재현이 되거든요. 애써 회피하고 그런 건 하지 맙시다라고 피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 환경 내에서 반복이 돼요. 역동상담은 그때야 비로소 치료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치료라고 말도 안 할 정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와서 두 사람이 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의 그 핵심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의 재현이라는 것들을 둘 다 인정하고 그거를 같이 다루는 작업이 없으면은 역동상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지지상담적 해석과 통찰상담의 해석이 다른 점은, 지지상담자의 해석은 그 사람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설명해줘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지금 애인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과거 선생님과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당신 부모님과의 관계의 재현이다 라고 말해주면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은 통찰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지지상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통찰상담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전형적인 통찰상담적 해석이 아니에요. 통찰상담이 해석이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그 관계를 당신이 지금 바로 나한테 했습니다 라고 치료 관계에서 느껴야 돼요. 왜 통찰 상담, 역동 상담은 그걸 그렇게 치료 상황 안에서라고 고집을 하느냐? 그거는 뭐 별게 아닙니다. 인지적인 거 아무리 얘기해도 두 사람이 그 감정을 교류하는 정서적인 교류의 제 경험이 없으면은 그 상황을 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TV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치료자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환자가 그 감정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자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꼭 숨겨놓은 핵심 감정, 이제는 옷 벗고 드러내는 감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치료자가 그만큼 안전하게 여기는 벗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언커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벗기면서 노출해보면 아주 끔찍해요. 어떤 사람은 벗겨는 놓고 뒷수습을 안 해. 아주 그런 치료자는 아주 안 하니만 못해요. 열심히 잘 위로해놓고 벗겨놓은 다음에 모르겠네요 그러고 도망가. 그거는 이 사람한테 우리 요즘 말대로 2번 죽이는 꼴이죠. 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잘 벗겨서 드러내게 하는 작업이 이제 1차적인 작업이면 그거를 재현을 철저하게 서로 경험하는, 직면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싸매는 작업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이제 역동상담가한테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역동상담은 시간이 길어요. 초반에 이 사람의 문제를 듣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정도의 교류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역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은 불필요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역동상담은 그럴 때 우리 이제 기독교식에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왔다, 때가 왔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비로소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당신의 어려운 그때의 문제를 다시 느껴볼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및 내적 갈등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들이 계속 반복돼요. 의존과 독립, 융합과 이탈, 퇴행과 방어, 전이와 저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기처럼, 줄다리기처럼 치료자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의 가장 좀 적나라한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변태 용어를 제가 들어서 말하자면 이 노출증과 절시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쭉 얘기할 때도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내담자를 치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들으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반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치료자인 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성이 이 사람한테 교류됨으로 있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건 단순히 치료자적인 어떤 포장이 아니고요. 그냥 나예요. 나를 경험하게 하는. 근데 이제 정통적인 이제 정신분석가들은 나를 경험하게 안 하고 거울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최대한 가리고 신비스럽게 놔두고 자기는 그저 상대방이 비추는 자기의 모습을 반사시키는 정도로만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은 현대의 역동상담은 그거는 이상적인 방향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내 모습 때문에 반사되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의 색안경이죠. 색깔 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측면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느냐? 바로 이 노출증과 절시증과 비슷하게 서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다 상담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나 또 상담을 하고 싶지 않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이 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를 서로 우리가 공유하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노출증과 절시증.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의 치기 어린, 자기의 그 끔찍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그것들이 상대방한테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바로 노출증이에요.
이 환자들은 자기의 성기나 자기의 신체 부분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무한테나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깨악하고 도망갈 때 머릿속에 판타지를 그려요. 어떤 판타지를 그리냐면은 그 상대가 나를 받아주고 나와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아주 더러운, 남들한테는 보이지 못할 만한 이런 잘 꼭꼭 숨겨놓은 핵심 감정을 드러내도 거부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받아줄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서는 없거든요. 아주 병적이 되고 변태적인데, 아주 반대의 극단적인 또 그 변태가 있는데 바로 절시증입니다. 남의 걸 몰래 보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에요. 남의 남들 잘 가리고 보여주지도 않으려는 거를 몰래 보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쾌감입니까? 남 거를 이해한다고 몰래 봤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의존 욕구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좋아해요. 남의 비밀을 듣고 싶어하고 더 음침한 장소에서 상담하고 싶어하고, 독특한 특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이상하게 얽혀서 오히려 악순환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보면은 그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노출증과 절시증적인 욕구들이 서로 딱 만났을 때 그걸 병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생산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고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 세치고 합시다 하는 식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치료는 꽝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이런 근원적인 장면까지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찰나에 항상 내 마음속에 또다시 나 스스로도 그 과거의 충동이 이렇게 자꾸 재현되고 나도 충족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잘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상담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상담, 요즘에 상담할 때는 나의 특성을 가지고 네.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울일 경우에 좀 더 이상적인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상적인 거는 투명한 거울이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치료자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색깔을 최소한 중립화, 드러내지 않고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추구를 하는데,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역전이라고 그러죠. 역전이를 느낄 때 예전 치료자는 역전이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치료자는 그 역전이를 내담자한테 이렇게 드러내서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게 치료 효과를 이제 발휘해요. 네. 이제 한 예가 있는데, 그 치료자가 어떤 내담자한테 계속 화가 나요. 실은 내 문제예요. 치료자 문제. 내가 이런 거에 자극받는 불쾌한 그런 측면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문제지 하면서 맨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화내는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는데, 역동상담 공부하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실은 내 문제이긴 하지만 자꾸 당신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불러일으키는 내가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면으로 있어서 자꾸 화가 나게 되는 걸까요? 하면은 좀 드라마틱한 예를 들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지금까지 계속 화나게 유도해 왔습니다. 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무척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한테는 내가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나한테 권위적이기 때문에 누구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는 여러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화낼 만한 사람을 골라서 건드려 놓고 그 사람이 화나면 보란듯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들 자기가 화낸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그걸 즐깁니다. 심지어 저는 선생님 전에도 여러 상담자를 만났는데 화낼 만한 상담자를 골라서 만났습니다. 웬만큼 봐서 화내지 않을 만한 상담이면 그냥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유일하게 이 문제를 나와 함께 대화로 나누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내담자 보면서 불쾌하고 어려운 작업도 알고 보면은 그것이 관계에서 중요한 걸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좋게 잘하는 치료가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교류하는 것들, 어떤 의미에서 나의 부족까지도 교류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진면목을 서로 이해해보자는 측면. 이상적인 인간과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인간과 대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자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결국 인정할 때 이제 치료의 기법들로 한층 이제 혼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의 이제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초기에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현실 때문에 저항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면서 치료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는 과정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내용들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